2025년 6월 13일 새벽 4시. 저는 하초르 공군기지 내 사관학교 교관 숙소에서 급박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론 교수님,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십시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비드 아론, 이스라엘 공군사관학교에서 항공전략과 무기체계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15년간 F-16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후 학문의 길로 들어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훈련과 비상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날 새벽의 긴장감은 남달랐습니다. 급히 군복을 갈아입고 상황실로 향하는 길, 기지 상공을 가로지르는 F-35 스텔스 전투기들의 굉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일어나는 사자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나탄즈, 이란 전역의 주요 목표물들이 정밀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우리의 방공망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였습니다. 아이언돔 요격률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젊은 장교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이언돔 시스템. 하지만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량의 동시다발적 공격 앞에서는 어떤 방공망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옆에 서 있던 요시 베냐민 대령이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교수님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텔아비브의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저는 5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20년 우리는 중국과 대규모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HQ-9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가격면에서 매우 매력적이었고 중국 측은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당시 중국 대표단의 수장이었던 왕 장군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배치가 도착한 후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가 중국 본토의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의 방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베이징으로 전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란과 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갈란트가 격노했습니다. 우리의 방공망 정보가 적국에 노출되고 있다니. 계약은 즉시 파기되었고 우리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설치된 시스템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공백기 동안 우리의 방공망은 심각한 취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2022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드론 기술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윙룽2 무인기는 미국의 리퍼 드론에 필적하는 성능을 자랑했고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된 드론들은 사양서와 달랐습니다. 항속거리는 절반에 불과했고 탑재 가능한 무장 중량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핵심 부품의 공급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기술적 문제라고 변명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이란의 압력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군사협력은 더 이상 없다. 네타냐후 총리의 선언으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후였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는 이미 군 수뇌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예상보다 거세지면서 우리의 방공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82%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면서 우리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의 질문이 떨어지자 조달본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천국-II 시스템을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미 운용 중이며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라니. 하지만 곧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천공2는 우리의 패트리어트보다 4분의 1 가격에 동시 교전 능력은 오히려 뛰어났습니다. 한국 측과 이미 접촉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리지넥스원과 하나시스템 관계자들이 내일 도착합니다. 교수님께서 기술 평가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K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후 NATO 내에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텔아비브 시내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울려 퍼지는 공습 경보음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내일 만날 한국 대표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중국과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벤구리온 공항에서 한국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리지넥스원의 기술이사 김준호, 하나시스템의 해외사업 본부장, 박성민,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공군 출신의 무기체계 전문가 이상훈 박사가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론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준호 이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하초르 기지의 기술평가실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상훈 박사와 나눈 대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도 북한이라는 상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실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 체계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에 과장된 선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술평가실에서 그들이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은 놀라웠습니다. 천공2 시스템의 다층 방어 개념, 초당 200개 표적 동시 추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된 실전 배치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천국-II로 100% 요격했습니다. 박성민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란제 드론 요격 경험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술 보안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김준호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만 생산되며 소스 코드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이상훈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지입니다. 일주일 후 네게브 사막의 비밀 시험장에서 천국-II의 실사격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의 실제 공격 패턴을 시뮬레이션한 가혹한 시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시험 통제관이 어나운싱했습니다. 탄도미사일 4발, 순항미사일 6발, 드론 20대 동시 공격. 한국 기술진은 침착하게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하고 자동으로 위협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개의 목표물이 단 2분 만에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명중률 100%.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옆에 있던 이스라엘 공군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한국형 전투체계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 표적 할당 알고리즘입니다. 김준호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0.3초 만에 최적의 요격 방안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특히 저고도 침투 드론과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하는 능력은 우리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우리는 현장에 설치된 임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 공군 참모차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도 이런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상훈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GPS 교란과 전자전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천궁2는 이런 환경에서 개발되고 검증되었습니다. 다중 주파수 운용과 관성항법 시스템 통합으로 전자전 내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방부 조달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납품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본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포대는 2주 내 공수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승인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의 생산 라인에서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2주라니. 중국은 6개월을 약속하고도 1년이 걸렸었습니다. 천궁2 도입이 결정된 후 한국 측은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육군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제안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육군 기갑군단장인 미카엘 코엔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메르카바 전차도 훌륭하지만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한국 현대로템이 임시로 설치한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폴란드에 납품된 것과 동일한 K2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메르카바보다 날렵하면서도 중후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당 15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현대로템의 수석 엔지니어 최영수가 설명했습니다. 메르카바의 3배 속도입니다. 시승에 나선 이스라엘 전차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가파른 경사로를 거침없이 오르는 기동력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표의 힘입니다. 최 엔지니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00마력 엔진과 한국형 현수장치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메르카바 4의 절반 가격에 납기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합니까? 코엔 소장이 물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와 수직 계열화된 부품 공급망 덕분입니다. 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20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텔아비브 시내에 떨어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언돔이 일부 미사일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코헨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2 전차 48대를 즉시 주문하겠습니다. 네게브 사막의 포병 훈련장, K9 자주포의 시험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진이 직접 와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한화의 수석 엔지니어 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이 적용된 미래형 포병 시스템입니다. 첫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40km 밖의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15초 만에 3발을 연속 발사하고 모든 포탄이 동시에 목표물에 떨어지는 동시탄착 사격을 선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포병대장이 경탄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과 전자식 탄도 계산 장치의 조합입니다. 정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각 포탄의 발사각과 장향량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사격 후 즉시 이동 능력이었습니다. 사격을 마친 K9은 30초 내에 이동을 시작했고 1분 만에 1km를 이동한 후 다시 사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생존성이 탁월합니다. 이스라엘 포병 학교장이 평가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는 것인데 K9은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사격 중간에 한국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한다면 K9의 현지 생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화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 이스라엘 방산업체와의 합작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절대 하지 않았던 제안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만찬은 텔아비브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는 잿더미였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이스라엘과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라, 적대적인 이웃,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박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불모의 사막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김준호 이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 한국과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형제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성민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방산 협력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K9 자주포 기술을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정태준 엔지니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PLG05라는 이름으로 생산하고 있죠. 물론 성능은 원본의 70% 수준이지만 제3국에 싸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아니, 때로는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동맹국들과만 협력합니다. 김준호 이사가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이란과의 충돌은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천궁2가 실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란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 50발, 순항미사일 100발, 드론 200대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천궁2 1, 2포대 전투 준비. 방공사령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초르 기지 상황실에서 전투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궁2의 레이더가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인공지능이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명중, 명중, 명중. 관제사의 외침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천궁2는 할당된 목표물의 95%를 격추시켰습니다. 특히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들을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대단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감탄했습니다. 아이언돔과 천궁2의 조합이 완벽한 다층 방어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이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북부 전선에서 헤즈볼라가 대규모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투입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부 전선,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무장 대원들이 국경을 넘어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K2 전차 중대, 전진. 기가벼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공군 연락장교로서 전선 지휘소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군사 고문단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K2 전차의 첫 실전을 지켜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까지 왔습니다. K2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전진했습니다. 그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험준한 갈릴리 산악 지형을 거침없이 누비는 기동력은 우리 전차병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적 전차 발견. 20방향 1500m. 전차장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헤즈볼라가 운용하는 구소련제 T-72 전차였습니다. K2의 사격 통제 장치가 즉시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발사. 128강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은 정확히 T-72의 포탑을 관통했습니다. 불과 3초 후 자동장 전장치가 다음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목표 격파. 다음 목표 수색 중.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K2 전차의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와 장갑 방호력은
헤즈볼라의 구식 무기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이 대전차 미사일을 연속으로 격추시키는 모습은 압권이었습니다. 18대 격파했습니다. 대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제로입니다. 한국 군사 고문단의 육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K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그때 후방에서 K9 자주포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헤즈볼라의 2차 공격 제대를 사전에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 대대가 전개된 후방 포병 진지 18문의 K9이 일제히 포구를 들어올렸습니다. 목표 헤즈볼라 집결지 거리 32km 동시 탄착 사격 준비 포병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각 자주포가 신속하게 사격 재원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한화기술진이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18문의 K9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자주포가 15초 간격으로 3발씩을 발사했는데 54발의 포탄이 모두 동시에 목표 지역에 떨어진 것입니다. 목표 지역 제압 완료. 전방 관측병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헤즈볼라 증원 부대 70% 이상 무력화. 이스라엘 포병 장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런 정확도와 화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진지 변경.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K9들은 신속하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2분 만에 1km를 이동한 후 다시 사격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 진지에 헤즈볼라의 로켓포 반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K9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K9의 기동성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정태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의 생존성은 화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K9의 또 다른 장점이 드러났습니다. 자동화된 탄약 보급 시스템 덕분에 지속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K10 탄약 운반차가 전투 중에도 신속하게 재보급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전투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한국 육군 대령이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2시간의 격전 끝에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세는 완전히 격퇴되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활약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이파의 한 호텔 연회장, 승리를 축하하는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군 수뇌부와 한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동맹의 시작입니다. 김준호 이사가 일어나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민주주의의 보루, 우리의 협력이 두 나라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특별기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협력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산 기술을 결합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차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 시스템, 그리고 우주 방어 체계까지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연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한국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연구소의 규모와 시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무인기 개발동에서 본 것들은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한국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한다면 완벽한 자율 전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기술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 능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중국과 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진정으로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키려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한국 무기의 성공적인 실전 운용 소식은 빠르게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등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무기라면 믿을 수 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문 중에 말했습니다. 게다가 실전에서 검증되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은 중동의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 유럽과 함께 중동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였습니다. 양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정보 공유, 합동훈련, 기술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공식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중국과의 실패한 거래를 되돌아봅니다. 그것은 값비싼 교훈이었지만 덕분에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으로 때로는 이용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기술을 빼내고 정보를 수집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뢰는 약점이었고 계약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진정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김준호 이사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그 신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2016년 사드 때처럼요. 이번에도 극복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기술 자립도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했고 제3국 시장에서 공동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한국-이스라엘 컨소시엄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휘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출판사에서 근무하며 중국 고대 문헌을 분석하고 번역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제 전공은 한자학이지만 사실 한국어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는 중국 고대 문헌을 통하여 본 동아시아, 문자체계의 진화 같은 주제로 강연도 다니며 활동해왔습니다. 늘 저는 중국이야말로 문자와 문화의 원류라고 굳게 믿었고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을 모방하거나 혹은 중국의 문화를 가져가서 약간 변주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의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거 다 중국 한자 따라하는 거고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한국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 강연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훈민정음과 한반도의 어떤 가문, 그리고 이맥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고서, 태백일사라는 게 언급되는 걸 듣고는 괜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한국 역사를 얕잡아보고 조롱하려고 작정하고 갔습니다. 어차피 한국이란 나라의 모든 문화나 기술은 중국이 전수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제 뿌리 깊은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행사장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 중국에서 문자 연구로 명성을 떨치는 장외이다. 훈민정음이니 뭐니 결국 한자의 하위, 호한 정도 아니냐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웃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앉았습니다. 물론 제 말투나 행동은 겉보기에야 제법 예의 있는 척으로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어디 한국 것들. 과연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하나 보자라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강연장에는 진태영 교수라는 분이 메인 발표자였습니다. 이 진태영 교수는 훈민정음에 들어있는 철학적 가치와 한국의 옛 가문 중 하나인 고성이씨, 가문고성이라는 지역에서 비롯된 가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맥이라는 인물이 썼다는 태백일사 사이에 어떤 숨겨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한국 애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자부심 과시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선입견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강연이 시작되자 진태영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하나씩 꺼내면서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맥이라는 사람이 남긴 태백일사라는 책이 함께 등장할 때 어떤 식으로 한국 고대사, 우주관, 문자 철학이 서로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리가 꽤 치밀했는데 제 기분은 조금씩 상하더군요. 원래라면 그래봤자 전부 중국 것을 조금 변주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만 순간 저는 주변의 한국 학자들과 청중들을 살피며 잠시 자제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끼어들면 되려 한국 쪽 참가자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을까 봐서였죠. 저는 내심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방 먹여주자라고 속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강연 도중 인하대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온 한국인들이 중간중간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당당해 보이더군요. 역시 한국인들은 착각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 모든 게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는 건 중국이 원류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겠지라는 비아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진태영 교수가 훈민정음과 태백일사의 공통 지점으로 언급한 개념, 예를 들어 천지인 사상, 참제오행, 소격서, 편천사 등등이 나올 때마다 세종이 단지 한자나 범어인도 불교에서 쓰는 문자 등을 참조해 자국 문자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던 제 관념이 조금씩 흔들리는 겁니다. 강연자의 설명으로는 세종이 단군에 대한 관심이 컸고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이어진 소격서 논쟁과 고대, 우리 전통을 담았다는 어떤 책들을 없애려 했던 강경파 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으며 그 와중에 이맥이라는 인물이 태백일사를 썼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언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으로는 아니, 이걸 누가 믿어? 하고 비웃었지만 발표 자료의 사료 근거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반박에 가깝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장웨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자 기원과 동아시아 문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고 훈민정음 또한 결국 중국 한자의 기반에 변형된 문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중국의 문명에서 파생된 것 아닌가요? 오늘 발표를 들으니 태백일사라는 한국 고서와 또 고성, 이씨 가문인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소 신빙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역사라는 게 검증되지 않은 텍스트에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말하며 저는 살짝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연장 분위기가 삽시간에 묘하게 가라앉더군요. 한국인 청중들은 저를 다들 쏘아보듯 바라봤고 진태영 교수는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물론 태백일사가 아직 공인된 사서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한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여러 국가 문헌에서 세종대왕 시기와 중종 시기의 특정 책들을 제거하거나 금서로 지정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책들을 없애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고대 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가설도 한 몫을 하지요. 이맥이라는 사람 역시 중종 시기부터 탄압을 받았는데 그가 남긴 태백일사를 살펴보면 훈민정음의 창제 이념과 유사한 천지인 삼재론, 우주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맥락은 훈민정음이 한자의 단순 차용이 아니라 우리식의 우주 철학을 문자 속에 구현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이어지자 저는 한동안 말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조선왕조실록이니 중국 문명이니 금선이 하는 말들이 꼬리를 물며 뒤엉키니 확실히 좀 복잡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듣긴 좋지만 증거가 희박합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문명을 수입해 갔으니까요. 훈민정음도 어차피 중국 문자를 바탕으로 한 거고 세종이 어떻게 천지인 사상을 적용했건 간에 그거 다 한자 책에 확장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이 원조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질의응답은 종료되었습니다. 진태영 교수가 더 길게 대답하려 했지만 사회자가 시간을 제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성과에 만족했죠. 봐라. 결국 별다른 대응을 못하잖아. 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강연장에서 나오는데 한국 대학생 몇 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저를 빤히 보며 중국에서도 이런 연구 많이 하시나요? 하고 예의를 갖춰 묻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이 중국 것을 모방했다는 쪽의 연구가 우세합니다. 하고는 그들을 지나치면서 어깨를 쓱 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원래 서울 시내를 좀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한국인들이 그렇게까지 잘난 체할 만한지 궁금해서 명동이나 이태원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한국 젊은이들은 생각보다 질서정연하게 길을 걷고 골목 어디서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더군요. 곳곳에서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훨씬 크고 발전됐는데 왜 이런 건 한국이 좀 잘해놓았지? 라며 힐끗힐끗 짜증이 올라오더군요. 그렇게 불만스러운 감정을 안고 길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무단횡단을 하려는데 신호등 앞에 꼿꼿이 서 있는 한국 노인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냥 재빨리 차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분이 한숨을 쉬듯 작은 목소리로 외국인이면 한국 교통법 잘 배워야지. 위험하다 하고 말하더군요. 제가 무시하고 건너려다 차가 확 지나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약간 화끈거렸지만 오히려 제가 화를 내듯 중국에서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중얼거리곤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학술 세미나가 하나 더 있다고 하여 저는 다시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번엔 한국 학자들을 더 제대로 코너에 몰아붙이고 훈민정음의 정체가 결국 중국 한자 체계라는 걸 입증해 주리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세미나에는 한국 국사학계에 몸 담고 있는 중견 연구자들이며 훈민정음을 실제로 가르치는 국어 교육 전문가, 그리고 각종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지자체 공무원까지 다양한 직업의 한국인이 모였습니다. 저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한국의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단체가 수학여행 비슷하게 견학을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복도 한쪽에 줄지어 서로 잡담을 하며 강연 장소에 들어가기 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앞줄로 쭉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을 치고 지나가려다 학생들이 저기요. 줄 서 계신 거 맞으세요? 하고 지적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중국에선 이런 거 눈치껏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한국도 선진국이라며 좀 여유 있게 굴면 안 돼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해 보이면서도 여긴 한국이고 규칙이 있습니다. 줄을 끝에서부터 서주세요.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추시죠라며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어린 학생이는데도 저를 저지하는 모습이 조금 우스워서 한숨을 푹 쉬고는 할 수 없이 맨 뒤로 갔습니다. 그 상황을 주변에 있던 한국인 어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살짝 망신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다는 공무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훈민정음 연구 결과와 지방문화사업의 접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저는 다시 한번 태백일사와 고성 이씨 가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맥이라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나 조선시대에 무슨 탄압을 받았다는 기록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도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인들은 참 쓸데없이 복잡한 옛 기록들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중국처럼 주요 왕조 기록만 딱딱 외우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대국의 시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박정우 공무원의 발표가 끝난 뒤 한 국어학자가 추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불쾌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컨대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단지 한자를 읽기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는 단순한 설명을 뛰어넘어 그 속에 담긴 우주관, 천지인 사상, 그리고 태백일사에서 발견되는 우주론적 개념들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통계적 자료까지 제시하더군요. 또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해 훈민정음과 소격서, 편천사, 태종 시기의 인물인 이원, 세종 시기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종 시기엔 이렇게 되다가 연산군 시기엔 탄압이 심해져서 이런 기록이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자막에 구체적으로 띄워 보여주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듯 논리를 촘촘하게 엮어놓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태클을 걸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사회자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겠다고 만류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잠깐 캠퍼스 구경이나 할 겸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때 또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몰려와 캠퍼스 구내식당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를 내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 대부분 제 고향 베이징에서 온 듯한 이들 같은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여학생들이 다니는 복도 앞에서 가래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한국 학생들이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래, 잘한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자유로운 민족이다.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예민한 거다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한국 대학교 직원으로 보이는 40대쯤 된 남성이 다가와 불법 흡연을 제지하고
이곳은 금연구역이고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분리수거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가 왜 그런 거 해야 돼? 여기 너희들이 치우면 되지 않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저도 괜히 같이 동조하고 싶었지만 이미 저는 홀로 떨어져 있던 터라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국 직원은 계속 차분하게 이건 대한민국 법과 학교 규정입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대응했습니다. 당황한 중국인들이 더 큰 소리로 고함 지르자 주변 한국 학생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면전에서 망신만 당하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속으론 저 사람들 참 무식하게 굴긴 하네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약간 분하다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법과 질서를 내세워서 중국인들을 구속시키고 우월감에 빠진 듯이 보이니까요. 한편으론 저 한국 직원의 침착한 태도에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미나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종합토론이 한창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죠? 이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장외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얘기를 들었고 태백일산이 고성 이씨 가문이니 이맥이라는 분이 썼다는 글과 훈민정음 창제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는데 결국은 한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모든 것은 중국의 문자 체계에서 파생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모태라는 걸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국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한 학생이 조곤조곤 반박했습니다. 물론 한자의 영향력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세종 역시 한자를 잘 알고 있었고 중국 고전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원리가 단순히 한자를 각색한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사상과 삼재오행, 그리고 군왕이 백성을 위한다는 유교적 이념을 한글 구조와 철학에 녹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점은 중국 문자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태백일사에 등장하는 우주론, 예컨대 편천사나 소격서 관련된 사상, 그리고 이맥이 소개한 고대의 책들 역시 삼신오제 같은 동아시아 전체의 보편적 틀과 같으면서도 조선 특유의 해석이 들어있거든요. 중국이 원류라면 왜 조선에서만 이런 식의 문자 창제가 구현됐을까요? 제가 다시 발끈하며 중국이 이미 워낙 완성된 문명이라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한국은 중국을 흉내내다가 자신들 나름의 왜곡된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이 훈민정음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문명이 높은 대국은 애초에 이런 일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인 참가자들 사이에서 탄식 같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또 저런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군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 한국 거 전부 중국이 주인이고 너희가 조금씩 변형만 했다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으면 결국 중국이 대국이니 필요 없었다라는 식의 정신승리를 하는 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곁에서 지켜보던 젊은 한국인 연구원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장회의 선생님, 그럼 이맥이 태백일사에서 말한 천지인 합일 사상이라든지 훈민정음에 녹아있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철학적 관념도 중국의 것인가요? 중국 역대 왕조 기록을 보면 황제 스스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이식 등은 있어도 백성을 위한 독자 문자를 개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상이 있으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완전히 저를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말이 막혀서 뭐라 답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무턱대고 중국 문명이 훨씬 깊고 넓기 때문에 굳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다라며 우겼습니다. 눈앞에 젊은 연구원이 미묘한 표정으로 문헌 근거가 없긴 하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자 저는 도리어 화가 침이 올라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도망치는 꼴을 보이기 싫어 참고 앉아 있었는데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은근히 비웃듯이 흘끔흘끔 쳐다보더군요. 오기가 생긴 저는 한껏 목소리를 높여 그냥 한국이 스스로 그럴듯한 전통을 창작해낸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태백일사라든지 그런 고서가 완벽한 진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짜 아닙니까?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인 사학자인 정재훈이라는 이가 아주 또박또박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장회의 선생님께서는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기록된 금서 관련 왕명과 태백일사에 일치하는 책, 제목들이 나열된 것이 어떻게 우연이라 보시는지요? 심지어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천지인 사상을 비롯한 삼재호인 구조가 분명히 언급돼 있는데
중국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면 왜 중국에서 미리 한글과 같은 문자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점을 저희는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할 말이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죠. 아, 이래서 내가 한국 애들이랑 문화 토론을 하면 피곤하다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크게 한숨을 쉬며 어쨌든 중국이 원류입니다. 한국이 뭘 해도 중국을 넘을 순 없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날더러 근거가 어쩌니 이론이 어쩌니 해도 대국인 우리 중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애초에 문자고 문화고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들 정색하고 절 쳐다봤는데 분위기가 살벌해지려다 진행자가 아주 애써 웃으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성을 잃고 아무 말이나 퍼부은 거라 다른 발표자들이나 참석자들이 저를 반박하기에도 아까운 존재라는 듯 외면하는 느낌이었지요. 세미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몇몇 한국인 대학원생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 바꾸기 싫어서 저러는 듯. 논리 부족하면 무조건 중국 타령이네. 태백일산이 훈민정음이니 이런 연구는 계속 발전할 텐데. 본인은 끝까지 부정만 하다가 돌아가겠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길을 나오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래, 한국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낸 건 맞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논리적으로는 궁지에 몰렸고 여러 연구자들에게 논파당한 듯 보이지만 끝까지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은 중국을 따라한 것일 뿐 뭔가 거창하게 포장하는 쇼를 하고 있다. 저건 다 가짜일 거야. 역사적 증거 어쩌고 하는 것도 결국 조작이지라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